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류 독감과 산불로 인해 식량 위기가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미 농무부가 한국에 긴급 SOS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왜 하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일까요? 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과 시스템이 미국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위기가 드러낸 두 나라 시스템의 충격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리드입니다. 뉴욕타임즈 경제부 기자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단골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주문하는데 바리스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늘은 에그 샌드위치가 없어요. 계란이 공급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배송 지연이라 생각했어요.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온 저로서는 사소한 공급망 찾을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날 오후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에밀리, 계란 품귀 현상에 대한 기사를 써야겠어. 시내 전역에서 계란을 구할 수 없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어.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바로 취재에 나섰죠.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에그앤어는 임시 휴업 중이었습니다. 문에 붙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식자재 조달 불가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5군데 슈퍼마켓을 방문했는데 모든 곳에서 계란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정장 차림의 남성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까지 모두가 계란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이들 아침 식사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인데 한 여성은 전화통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일상이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브루클린의 유명 빵집 사장 마르코는 분노에 차 있었죠. 30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 빵에 필요한 계란이 없어서 메뉴의 절반을 접어야 했어요.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날 밤 농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미국 닭 사육장의 30%가 조류 독감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며 농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긴급 계란 수입 요청을 보냈으며 이미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넋이 나갔어요. 세계 최대 농업 강국 미국이 한국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다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들었죠.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무부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유사한 조류 독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과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식량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가 갑자기 계란 한 알의 가치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왜 미국이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 도움을 청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스탠퍼드 식량안보센터의 제임스 윌슨 박사를 만났습니다. 윌슨 박사님, 미국이 왜 하필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윌슨 박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전 유사한 조류 독감 위기에 직면했지만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그들은 감염 발생 전에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던 거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한다고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계란 생산량이 훨씬 많은데 왜 이런 대란이 발생한 건가요? 윌슨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미국은 대규모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위기 예방과 관리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어요. 반면 한국은 통합된 접근법을 채택했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역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기자 본능이 솟구쳤죠. 이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장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에밀리, 여기 뉴욕에서도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잖아. 하지만 제가 고집했죠. 이건 단순한 계란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결국 편집장은 승낙했고 저는 48시간 안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뒤집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청한다.
하버드에서 배운 경제 이론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교수는 저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한국은 공동체적 접근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었죠.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 왜 미국보다 효율적일까?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제 취재가 단순한 계란 이야기를 넘어 두 나라의 철학과 시스템의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을 떠날 때만 해도 식료품점 앞에서는 계란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의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계란 품귀 현상이 있나요?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저는 미국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뉴스에서 미국에 계란을 수출한다고 했나 보네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곧바로 근처 대형 마트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계란 코너는 가득 채워져 있었고 소비자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소처럼 장을 보고 있었어요. 신선한 계란이 규칙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위기 대응 팀장인 한지은 박사와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어요. 깔끔한 정부 청사에 들어서자 모니터와 대시보드가 가득한 상황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계란 공급이 안정적인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지은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발생 전 예측을 합니다.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죠. AI 시스템이 조류 독감의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예방적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고 한지은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붉은색 지점은 잠재적 위험 지역이에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에 농장들을 격리하고 필요하면 대체 공급망을 가동합니다. 화면에는 전국의 닭 농장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각 농장의 온도, 습도, 닭의 행동 패턴까지 AI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처음 계획을 세운 건 10년 전이에요. 초기에는 많은 농장주들이 반대했지만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죠. 지금은 거의 모든 농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한지은 박사의 안내로 경기도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설에서 닭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로봇이 계란을 수거하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AI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첨단 농장은 많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은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의 통합과 철학이에요. 우리는 모든 농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체 시스템이 대응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계란 하나의 가치로 드러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취재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뉴욕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에밀리, 지금 당장 미국으로 돌아와야 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 저는 혼란스러웠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캘리포니아 산불로 대형 물류창고 3곳이 전소됐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계란 부족 사태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마주한 도시는 제가 떠났을 때의 뉴욕이 아니었어요. 거리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약국과 슈퍼마켓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당뇨약이 없으면 위험해요. 내일까지 버틸 약이 없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약국 직원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서는 어린아이를 안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높은데 해열제가 없대요. 어떡하죠?
응급실에서도 약품 부족으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 실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 브루클린의 대형 약국을 찾았어요. 약사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약사 생활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품이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각 기관의 대응이었어요. 연방긴급재난관리청 FEMA는 48시간 내에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날 농무부는 최소 2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아예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욕시 응급대응센터의 관계자가 한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스템이 붕괴되자 각 기관은 자신의 영역만 챙기고 있었고 통합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본 상황실을 떠올렸어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중앙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던 그 시스템이 그리웠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단순한 산불이나 공급망 차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철학과 작동 원리를 배워야 했어요.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죠. 좋아, 에밀리. 하지만 이번에는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와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응급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제한된 약품으로 환자들을 돌보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계획했어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지은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요. 한지은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시뮬레이션해요.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최적으로 재분배하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실행했던 시뮬레이션이에요. 조류독감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을 경우 우리 시스템은 48시간 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위기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위기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개인정보와 자유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요. 한지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죠. 데이터는 익명화되고 시스템의 목적은 항상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다음 날 충남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농장 같았습니다. 매일 1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면서도 AI 예측 시스템으로 조류독감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농장 운영자인 김민석 씨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의 행동 패턴까지 AI가 분석해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해당 구역을 격리합니다. 실제로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한 닭의 체온이 약간 상승하자 시스템이 즉시 알람을 울리고 해당 구역의 닭들을 자동으로 격리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체 농장을 폐쇄해야 할 거예요. 제가 말했죠. 김민석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구역만 격리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미국 시스템의 한계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멈추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간 지점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최우선으로 여겼지만 그 결과 위기 상황에서는 통합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체적 안전과 효율을 우선시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을 찾아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 사회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농업 정책과 시스템을 연구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한진 박사가 저를 맞이하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시스템의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한국 농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2000년대 초 조류 독감 대응 실패 섹션이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군요. 제가 물었어요. 한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도 지금의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개별 농장들이 각자 대응했고, 정부는 사후 처리에만 급급했죠. 사진들을 보니 당시 한국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버려진 닭 농장, 긴 줄을 선 시민들, 텅 빈 계란 코너. 마치 지금의 뉴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나요? 한진 박사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기술이 바뀐 게 아니라 철학이 바뀌었어요. 2000년대 초반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에서 공동체의 책임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한진 박사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농장주들의 반발이 컸어요. 내 농장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의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몇 번의 대규모 위기를 겪으면서 모두가 깨달았죠. 한 농장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음 도표는 통합 시스템 구축 후 위기 대응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과거에는 문제 발생 후 대응까지 평균 72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4시간 이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이제 농장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투명성이 안전을 가져온다는 신뢰가 생긴 거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해진 게 아닐까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국은 시스템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한국은 시스템을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봐요. 같은 기술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정당화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무력해지는 역설이 생겨났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미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약국 앞에서 절망적으로 기다리는 노인들, 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를 보며 당황하는 시민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자유가 실제로는 무기력으로 변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한지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안전이 보장될 때 가능해요.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개인의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수입하라. 계란 하나가 보여준 미국의 민낯. 타자를 치면서 저는 제 기사가 미국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테죠. 미국이 왜 한국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몰두했어요. 편집장은 처음에 제 기사의 도발적인 제목에 난색을 표했지만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란 이야기가 아니군. 시스템의 철학에 관한 거야. 첫 번째 기사가 발행된 날, 저는 긴장했어요. 미국이 SOS를 보낸 나라, 한국이었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 버전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에 10만 건이 넘는 공유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아침에는 주요 TV 프로그램에서 모두 이 기사를 다루었어요. 미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드러낸 시스템의 진실이라는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과 AI, 예측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어요. 이 기사는 기술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 위기 속 한국을 선택한 미국의 속내에서는 시스템의 철학적 차이를 깊이 분석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백악관과 농무부 장관은 비공개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제 기사는 미국 사회의 진지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 농객들은 미국의 자유를 포기하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농업 로비 단체들은 제 분석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60%가 제 주장에 공감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와 효율은 공존 가능하다는 제 핵심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CNN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 아니면 통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규모 공청회였어요. 농무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농장주들과 시민들이 모여 한국식 통합 시스템 도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만약 이 시스템이 내 농장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한 중서부 농장주의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기사가 실제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기사 시리즈가 발표된 지 3개월 후 백악관은 역사적인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 일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항상 선도자로서 다른 나라를 가르치던 미국이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말이죠. 첫 번째 시범 사업은 캘리포니아의 대형 닭 농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시스템 구축을 도왔고, 저는 이 과정을 취재하며 후속 기사를 썼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철학의 변화예요. 한국팀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현장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농장 직원들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험한 후에는 열렬한 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전체 농장을 폐쇄하고 모든 닭을 도살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구역만 정확하게 식별하고 격리합니다. 농장의 90%는 계속 운영할 수 있죠. 6개월 후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바다에서 조류 독감 징후가 포착되었는데 새 시스템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을 격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감염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막았고 계란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성공 사례를 일면에 크게 보도했고 저는 계란 하나가 바꾼 세계라는 제목의 특별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지은 박사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의 변화가 어떤가요? 한지은 박사가 물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확실히 진전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겸손함이 생겼어요. 한지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위기는 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서울의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취재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계란 부족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용기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지은 박사에게 물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배울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철학과 자세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단순한 계란 하나가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협력과 변화의 계기가 된 놀라운 이야기였죠.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